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되면서 대선 시기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의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대선 특집 시시각각 오늘은 주요 대선 후보의 정당 관계자를 모시고 지역 공약을 집중 검증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중앙선대위 부본부장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부갑 출신 국회의원 장종태입니다. 국민의힘 이준배 세종 총괄 선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세종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준배입니다. 개혁신당 권중순 대전시당 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개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중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김윤기 대전 상임선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대전 선대위원장 김윤기입니다. 먼저 토론 방식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후보별 공약 영상을 보신 후에 설명과 질문 그리고 답변 시간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영상에선 각 후보의 10대 공약을 설명하고 그중에서 시시각각에 선정한 2가지 공약을 제시하겠습니다. 각 공약에 대해 우선 1분 30초씩 공약 설명을 한 뒤 나머지 3패널과 사회자인 제가 각각 45초씩 질문을 하면 다시 1분씩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법정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음소거가 되지는 않겠지만 가급적 정해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각 정당 공약에 대한 질문은 한 번만 하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럼 먼저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공약부터 영상으로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10가지 공약 중에서 지역과 관련이 높은 공약이죠. 6호와 10호 공약 중에서 먼저 6호 공약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방안에 대해서 우리 장종태 의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에 우리 당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중 6번째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충청을 행정과학수도로 조성해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것이 우리 이재명 후보의 구상입니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당과 이재명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차기 대통령의 임기 내에 건립을 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인 만큼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 균형 발전을 반드시 실현해낼 것입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함께 뛰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약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분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45초입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중앙선관위에서 게시되고 있는 10대 공약 자료를 출력해서 왔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한다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경선 때 그리고 최근에 부산에 가서 세종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자료에 보면 있는 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전부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네. 그 다른 후보는 실질적으로 전부 이전을 하겠다는 지금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시간 1분 되겠습니다. 네. 우선 세종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는 밑그림을 그린 분이 바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시고요. 우리 이재명 후보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세종시에 국회와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부처를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역으로 옮기는 문제하고 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하고는 전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혹시 이러한 의지가 우리 후보가 있느냐 없느냐의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래서 좀 걱정하시는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셨고요. 다른 분께서 혹시 질문하실 게 없다면 사실은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19일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이제 헌법 개정과 국민적 합의란 난관도 있지만 아까 공약 설명해 주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대통령실과 국회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이제 사회적 합의가 과연 무엇이냐, 뭐 공청회를 열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뭐 개헌을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냐, 약간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합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아시다시피 이 행정수도 이전이 2004년도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지금도 법적으로 관습헌법이지만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려고 하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결국 국민적인 대화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렸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헌재 결정이 상당히 좀 잘못된 그런 판단이었다 하는 여론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법률 개정만을 통해서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떠한 형태가 되든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이전이 가능한 상황이 된 것은 틀림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국민적 합의를 다시 강조해 주신 답변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공약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10호 공약 관련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을 폐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공약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글로벌 비영리 단체인 기후행동 네트워크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기후변화 대응 지수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67개국 중에서 63위입니다. 그러니까 산유국을 제외하면은 거의 최꼴찌 수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더 이상 미루거나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인류의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이 길을 막을 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을 폐쇄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이러한 절박한 심정에서 작성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는 많은 탄소 배출로 기후 변화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20%가 석탄 발전소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미 영국은 2024년도 9월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인 노팅엄셔 발전소를 폐쇄하며 석탄 발전소를 모두 폐쇄했습니다. 경제적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석탄 화력 발전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폐쇄하고 부족한 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석탄 화력 발전을 2040년까지 폐쇄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질문하실 김문규 위원장님. 예,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민주당도 이게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생각이 별로 없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G7은 2035년까지 폐쇄하겠다고 했고 세계적인 기후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40년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이게 석탄 화력을 폐쇄하고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탈핵과 정의로운 전환이 함께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데요. 탈핵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씀만 계속 하고 계시고 특히 정의로운 전환. 이제 올해 태어나력 1호기가 12월이면 폐쇄가 되거든요. 근데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재생 에너지 확대와 관련해서도 수치로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우리 탈탄소 이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출발이 우리나라가 좀 늦었던 것은 이제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늦은 상황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지금 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상당 부분 좀 앞당겨서 우리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재 그 전력의 어떤 생산, 사용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전적으로 지금 탈원전을 통해서 대체해 나가기가 준비 기관과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것을 우리가 에너지 정책에서 탈원전과 재생 에너지가 당분간 같이 가는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에너지 믹스 정책을 같이 펼쳐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셨고요. 이번엔 이준비 위원장님. 예, 저도 장종태 부부장님께 좀 묻습니다. 석탄 화력은 전체 전력의 약 25에서 30%를 담당하고 있죠. 특히 주파수 조정과 무효전력 공급 등 개통 그 안전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2040년까지 전면 폐지한다면 그 이후 15년 동안 어떤 에너지원으로 연도별 얼마만큼을 대체할 계획인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공약했듯이 AI 관련 100조를 투자하겠다라는 말 안에 또한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 고품질 전력을 요구하는 산업에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겠다라는 구상은 재생에너지의 가능성과 전력성 불안정에 대해서 전혀 현실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예, 이에 대해서 기술적, 예산적 보완책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출발점이 좀 늦다 보니까 걱정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원래 석탄 에너지가 거의 40%가 넘었습니다. 가장 많은 우리나라 전기 생산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석탄 에너지가 석탄 전력이 지금 많이 28% 정도로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10%대에 머물고 있었던 우리 재생 에너지가 지금 20%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완전 탈원전 상태에서 직접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원전과 일정 부분 같이 가면서 충분히 재생에너지로 우리가 좀 그 피치를 올리면은 대체해 나갈 수가 있다. 다소 부족한 전력은 같이 좀 메꿔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한 설명 그리고 답변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전 영상 보실 텐데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과 시시각각의 픽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 중에선 사업 공약 가운데 두 가지를 골랐는데 먼저 충청권 DTX 그러니까 CTX 추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미 위원장님,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충청권은 우리나라의 중심에 위치해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이 심해지면서 이제는 충청권 내부를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이 꼭 필요해졌습니다. 특히 행정수도로서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는 여전히 KTX 오송역에서 차량으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CTX는 대전 정부청사에서 세종청사, 조치원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약 64.4km 구간을 급행 열차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2028년 착공해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하며 사업비는 약 5조 원 규모입니다. CTX가 개통되면 세종, 대전, 충북, 충남 어디서든 주요 거점까지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어 충청권이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CTX는 충청권 주민의 오랜 바람을 실현함과 동시에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앞당길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CTX 공약에 대한 설명 해주셨고요. 질문 있으시면 김은규 위원장님. CTX는 기존에 이제 충청권 광역철도망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느냐, 곳곳을 연결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기능과 역할이 많이 달라지는데 이 주민 공론화 과정이 너무 없었던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이렇게 대규모 토목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철도는 이 공공인프라인데 여기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당장 예타를 넘어서기는 어렵고 생색나는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담을 미래의 정부로 밀어놓는 것입니다. 수익이 나면 기업에게 전부 갖다 주고 지방 정부에게 재정을 끌어오고 이것도 잘 안 되면 시민들에게 요금을 올려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구태 중에 구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CTX 부분에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준미 위원장님,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예, 뭐 질문을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문제 제기만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좀 극단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충청권 CTX 고속철도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충청권의 핵심 사업입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당연히 교통을 일원화하고 교통의 편리를 확보하는 것이 결국은 재화가 움직이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앞에 법적인 문제까지 네 가지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CTX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하나하나 이 부분들을 다 설명할 시간은 부족하지만 이 CTX 사업이 완성돼야지만이 우리 충청권 메가시티가 완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시간 잘 맞춰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 의원님. 네. 예. 질문은 45초입니다. 예. 김문수 후보의 GTX 전국 확대 공약, 이건 어떻게 그야말로 급조된 졸속 공약이자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의 이런 전형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게 현재 수도권에서 GTX 사업은 1기, 2기에서 6개 노선이 추진 중에 있고요. 수도권의 2기 GTX 건설 비용이 무려 134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아마 4대강 사업 6배 정도인데 이걸 임기 내외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는 데다가 전국 5개 광역 도시로 확대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건데 이게 좀 실현 가능한지가 의문이고 특히 충청권의 GTX는 이미 정부가 2014년도에 24년도에 발표한 CTX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1분입니다. 급조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급조라는 것은 안 해본 사람이 하는 얘기죠.
이미 김문수 후보는 GTX를 경기에서 다 해서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통망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수도권까지 같이 아우러서 이 GTX가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수도권 계속 수도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수도권 시대를 벗어나서 지방 정부, 지방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게 누구나의 지금 바람이고 시대 정신입니다. 결국은 수도권에서 했던 일이 과연 우리는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지방 비하에 가까운 발언이십니다. 수도권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충청권 발전을 위해서라도 해야 될 일을 포퓰리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정쟁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일 뿐이지 저희가 함께 가야 될 그런 목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셨고요. 혹시 권중선 위원장님 이번에 네, 이제 하겠습니다. 이번에 네. 하시겠습니까? 예. 다음 걸 하려고 했는데 이건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 강남에서 위례 그리고 과천을 가는 GTX 공사를 2012년도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1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것도 진도가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 공사비가 1조 7천억을 예측되기 때문에 민자 사업도 불발리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재정 사업으로 하려고 했더니 또 소송전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사과도 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을 공약 자료집에 나타난 걸 보면은 전국적으로 수도권, 마무리 부울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충청, 네. 전주, 강남, 전주 이거 전체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필요는 하기 때문에 우리 충청권에서만 마무리 할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뭐 앞서 말씀드리기처럼 이 사회적 차원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뭐 대부분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BC 같은 경우에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선 사회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의견, 주민의 의견도 잘 청취를 해야 되겠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갖고서 당연히 지역 개발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저항도 최소화해야 될 겁니다. 특히 그 BC 비율에 대해서 0.7 이하로 예탁 통과 가능성이 낮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역균형 항목 가중치를 좀 높여서라도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민간 참여 확대, 결국은 이것도 SOC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민간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서도 저는 당연히 우리가 어렵지만 도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CTX 추진에 대해서 뜨거운 논란을 잘 주고받았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공약인데요.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공약 설명 1분 30초 시작해 주십시오. 예. 우선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1차 이전을 통해 153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의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즉시 이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수도권에 밀집한 공공기관 중 추가 이전이 가능한 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도 함께 추진합니다. 세종은 행정, 대전은 과학, 충북은 바이오, 충남은 제조 기능을 맡아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충청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는 게 계획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 중심의 단극 체계를 다극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전국을 초광역권 메가시티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조치원역을 충청권 광역철도 중심역으로 개발하는 한편 충청권 광역철도인 CTX 조기 완공 등 교통망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충청권 메가시티는 지방 자립을 위한 핵심 전략이자 지속 가능한 국가 균형 발전의 출발점입니다. 네, 1차 공약에 대해서 세 분 다른 패널분께서 다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2차 공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에 대해서 그 취지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데 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대전과 충남이 우선 내년에 법제화를 목적으로 해서 출발을 했고 세종과 충북은 지금 이제 제외된 채 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대전, 세종, 충남, 충북과 다 모아져서 이게 커게 하는 말 그대로 메가시티인데 세종과 충북에 빠진 채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느냐 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졌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대전과 이제 충남은 행정 통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가시티는 행정을 통합하겠다는 게 아니라 단일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거죠. 결국은 단일 경제권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사실은 교통입니다. 예, 그래서 자꾸 CTX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자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앞서 부울경이나 또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메가시티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지만 중국은 지지부진하고 잘 진행이 안 되죠. 저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지역적인 측면도 있고 역사, 문화적인 측면도 있을 건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물리적인 문제입니다. 지형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선형 구조예요. 창원에서 시작 가서 울산까지 가려면 반드시 중간에 부산을 들려야 되는데 어쩌면 부산만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구하고 경북도 시작과 끝이 너무 멉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세종, 충남, 대전, 충북은 환영 구조이기 때문에 CTX로 환영 구조의 교통망 만들고 지름길 만들면 충분히 메가시티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검증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이준석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먼저 사전 영상 보시고 검증 이어가겠습니다. 네, 기호 3번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 가운데서는 1호와 10호 공약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정부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개편 및 축소하겠다는 공약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 부처를 축소 통합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19개의 정부 부처를 13개로 축소 통합을 하고 별도로 전략부총리, 안보부총리, 사회부총리 제도를 두어서 이 책임 부총리들이 장관들과 협의를 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정부 부처가 많으면 규제도 많아지고 예산도 많이 소비되고 중복되고 그리고 책임 전가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댐을 좀 예를 들어본다면 강원도에는 의암댐과 춘천댐이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고 소양강댐은 환경부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댐에 물을 한번 방류를 하려고 하면 환경부를 거쳐서 국토교통부를 거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고 다시 지자체와 협의하고 기상청과 소통을 해서 댐을 방류를 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이래서 이런 체계로는 우리나라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 부처를 최소화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책임 총리들 정책을 책임 부총리들이 담당 장관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면 정확하고 빠르고 책임 소재도 분명해지고 예산도 대폭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정부 부처 통합 공약을 제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때. 예, 권중순 우리 위원장께 좀 여쭙겠습니다. 정부 부처는 대부분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만큼 통폐합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국회에서 과연 어떻게 설득과 합의를 이끌어내실지 사실 걱정이 큽니다. 그래도 이준석 후보님이라면 저는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처를 어떻게 통합하고 몇 명의 공무원을 감축할 계획인지, 또 기득권 저항이나 행정 공배, 정책 혼선 등 현실적인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부가 존재하고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부 부처 제도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많다라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이미 자본주의 국가인 기업에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입법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치는 국민의 뜻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우리 개혁신당이 수권 정당이 되면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지지해서 충분히 우리 그 다음 선거에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리고 각종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층의 그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하시고 하시죠. 예. 이준석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이제 폐지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인데, 한번 보십시오.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의 임금에 비해 70%가 안 되는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성별 임금 격차가 1등이에요. 96년부터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이 기업에서 임원이 되는 비율은 6.8%에 불과하고요. 육아휴직은 여성이 남성보다 4배, 가사노동 시간은 3배가 많습니다. 아니 이걸 구조적 성차별이 아니라고 하면 이건 거짓말이거나 무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이래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답변하시죠. 그 시각의 차이인데요. 본인 시각의 차이 같은데, 여성가족부를 두었던 이유는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가 있을 때 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두었던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걸 부처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해가지고 지금 그 각종 시험이라든가 법관, 공무원, 교사, 기업에 지금은 여성이 취업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남성이 취업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 호주제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여성도 그 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은 여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인권, 청소년의 인권을 잘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굳이 여성가족부를 둘 필요는 없고 보건복지부라든가 다른 부처에 가서 그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정책을 낸 것입니다. 예, 정무팀장님 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준석 후보의 부처 통폐합은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 통일부를 폐지하겠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 폐지는 지금 내란으로 파면 나간 우리 윤석열 정부 공약을 그대로 지금 들고 나오신 건데, 잘 아시겠지만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려고 하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 아마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혹시 이런 갈라치기를 통해서 보수표나 이대한 표를 얻어보겠다는 그런 표계산 방법의 어떤 부처 통합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인데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임기가 있습니다. 그 여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기가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통일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통일부가 과연 북한이 나라를 우리가 인정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서로 쌍방에 이런 상태에서 그걸 통일부를 굳이 둘 필요가 없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일본 이렇게 해서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통일 정책을 가야 되는 시대이지 통일부를 굳이 만들어서 그걸 별도의 조직을 해서 할 시대는 지났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합치겠다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10호 공약이죠. 국가과학용 우대제도 도입에 대한 공약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나라 과학기술 영웅을 선정하여 우대를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포드 자동차, 월마트, 엑슨모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카콜라. 그러니까 즉 제조업과 유통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은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첨단 기업이던가 소프트웨어 기업이던가 AI 기업이던가 전자상거래 기업이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삼성, 현대, 롯데 뭐 있습니까? 한화, 포스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고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과학기술이 뒤처지면 AI 시대에 적응을 못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과학기술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에 개발 의식이 꺾여 있고 그리고 유능한 일부 과학자들이 외국으로 좀 떠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이런 소외가 유능한 학생들이 과학기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지금 가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국위를 선양한 분들에게 과학기술 영웅을 선정하여 연금도 주고 사회적 우대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앞서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번엔 제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시시각각 토론 시간에서 이 부분이 좀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 과학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포상금, 연금 다 좋은데 이제 정말 중요한 과학자들이 뭐 정식 국가의 R&D 연구개발 이런 과정에 참여하고 수행하고 있는데 많이 참여를 해서 연구개발에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런 건 좀 너무 지역적인 게 아니냐, 본질적인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과학기술인들이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학회나 어떤 그 정부의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야 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는 방법은 본인들이 얘기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준석 후보는 과학기술에 대한 애착이 많이 가지고 있고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우리나라가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세상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받고 힘든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큰 힘을 실어줘서 우리나라에 나아갈 방향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 큰 뜻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석 후보의 공약에 대한 검증을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권영국 후보에 대한 공약 설명과 검증 이어가겠습니다. 네, 권영국 후보의 10대 공약 가운데서는 1호와 7호 공약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불평등 해소 공약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증세를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본권적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입니다. 그러면 3인 가족이라고 하면 1년에 1억 5천만 원 정도를 벌어야 하는데 그러면 살만하겠죠.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몰려있는 게 문제거든요. 1% 부자가 대한민국 총 자산의 25% 정도를 가지고 있고 10%로 확대하면 60%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서민들은 50%가 5% 정도만 갖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문제의 핵심인 거죠. 정부가 세금과 복지를 통해서 재분배를 하고 격차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은 15%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이
21%인데 한참 못 미치는 거죠. 그리고 소득 재분배 이 개선율도 18% 정도밖에 안 돼서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했죠. 그래서 2년간 세수가 90조 원이 줄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기간에 내란 세력과 합의해서 금투세, 가상자산, 상속세 감세를 추진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쓰고 이를 위해서 증세에 나서야 되고요.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상속 증여에 대해서 최고세율을 90%까지 인상하고 이것을 재원으로 청년사회 상속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지금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잘 맞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먼저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예, 권영국 우리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시키겠다 같은 공약, 공감이 가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증여세를 90% 인상하고 최고세율을 90%까지 상향하겠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구간을 신설을 하고 법인세율도 40% 상향하겠다. 또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자 대상으로 부유세를 신설하겠다 등의 내용은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지기도 합니다. 권 후보의 증세 정책이 실현될 경우에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이나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철수와 같은 부작용들도 좀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업 걱정을 하시는데 노동자들 걱정을 안 하세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던 당시에도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의 90% 이상이 일어나는데 그 5인 미만 사업장에 이 적용을 유예한 게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때 저희들의 주장은 그런 거였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그 기업들의 안전 비용을 부담하고 그것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문제만 나오면 기업 걱정만 이렇게 하시거든요. 대한민국의 조세 부담률은 GDP 대비 19%입니다. OECD 평균을 보면 25.3%고요. 그리고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매우 적습니다. 예를 들면 자본이득세 같은 것도 대한민국에는 있지 않고 금융투자 소득세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런 거 다 민주당이 폐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부자 증세로 노동자와 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줘야 될 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주위원장님. 이렇게 증세를 하면 증세를 해서 불공정병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증세를 하면 재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과도한 증세는 사업의 의욕을 상실시키고 근로의욕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성장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증세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상속세 90%, 그다음에 순자산 부유세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겠다. 뭐 가상자산에 대해서 30% 실행하겠다. 이건 뭐 일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종부법인에 과세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사회적 불공평 해소를 증세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 것이냐? 반대로 감세를 통해서도 사회적 불공평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마무리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방안을 좀 설명하시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만큼은 반드시 증세를 해야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하시죠. 원래 세금은 근대 국가가 성립된 이래 시민들과 공동체 간의 약속입니다. 세금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 서로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계속 세금 깎아주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를 했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세금을 깎을 수 있습니까? 민주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다 원내에 있는 정당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감세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감세를 이야기하시고, 근데 이 부자들이나 보편적인 조세 부담률도 매우 낮은 데다가 부자들에게 매기는 세금은 더더욱 낮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는 부유세 등을 포함해서 초고층 부자들에게 더 많이 과세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들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준배 위원장님 이번에서 아니면 다음에서? 예, 다음에. 다음 공약입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공약을 하셨는데요. 이 공약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1분 30초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만든 헌법으로 진짜 민주공화국을 시작해야 됩니다. 현재 이제 헌법은 만든 지 40년이 되어서 오늘의 이 달라진 한국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기에는 너무 좁고 낡았습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는데 정치 경험이 한 번도 없고 정치인으로서 검증받은 적도 없는 분이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는 기득권 양당 체제의 극단적인 대결 구도도 한몫했다고 생각을 하고 육공화국 체제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과 혐오를 심화시켰습니다. 123일간의 이 퇴진 광장은 이런 배경 속에서 시작돼서 윤석열의 탄핵과 사회 대전환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하는 과제와 함께 새로운 헌정 질서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이 당당하고 성평등과 기후정의가 보장되는 헌법, 주거권, 돌봄권, 건강권, 일자리 보장권과 같은 삶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공적 통제와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개념 도입으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번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식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고 국회가 주도하는 방식을 이야기했는데요. 잘못하면 내란 세력을 개헌의 파트너로 삼고 상황에 따라서는 주도권도 넘겨줄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광장의 목소리를 직접 담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헌법제정 시민회의를 통해서 국회가 헌법 개정의 권한을 이렇게 양도하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이준비 위원장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김영기 위원장님께 묻습니다. 평등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내 편에만 평등을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광장에 나오신 분은 그냥 우리 민주노동당에서 얘기하는 국민만 나와 계신 건 아닙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의원, 국회 소환제, 노동기본권 굉장히 많은 의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 또 개헌엔 결국은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 또 국민투표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사실 국회 의석이 전무한 정당이 그 벽을 넘겠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정말 염려도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국민 공감대, 기득권 세력에 대한 설득 이거 어떻게 하실지 그 로드맵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아니 아까부터 의석 없는 것으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비상계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키니까 국민들이 다 나와서 123일간의 그 추운 겨울에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파변하고 내란 세력을 청산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지들을 모아서 헌법제정 시민회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번 대선은 정권을 교체하고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이 당당하고 평등한 나라, 그리고 기후정의가 당연한 나라, 그다음에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의 요구를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개헌과 그리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가는 과정으로 만드는데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란 세력은 그 내란의 강을 어떻게 건널까 걱정하시고 이 개헌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일은 새로운 세력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될 차례인데요. 그 내란과 국헌 물론 사태 방지를 하겠다 그러기 위한 개헌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부 내용을 보니까 사면 없는 단죄 뭐 이런 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사면은 어떤 대통령 권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그런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권한들 중에 아까 비상계엄 이런 것은 사실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평상시에 이 계엄이 필요하냐. 어쨌든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헤쳐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이제 사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게 대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그래서 이게 국민 통합이라는 이유로 대대로 이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사면해 줍니다. 그럼 국민 통합이 됩니까? 그런 범죄를 저질러도 이게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이상한 이제 선례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개헌의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가 있는 불필요한 권한들은 정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더 강한 민주주의,
시민들의 뜻을 받아 안을 수 있는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토대를 개헌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충청권 공약에 대해 정당 간의 상호 검증 시간을 가졌습니다. 6.3 대선을 바로 목전에 두게 될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시시각각은 특집 편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